예, 감사합니다. 안준모 교류대 교수님, 발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패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안현실 포럼위원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장님 계시죠? 예, 우리 손집행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특별히 지정 토론자 3분을 모셨는데요. 홍수린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학과장님 나오셨고요. 김수현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 엔지니어링 센터의 수석연구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건남원 숭실대학 행정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 순서대로 일단 지정 토론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홍수린 학과장님부터 지정 토론을 해주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방금 소개받은 홍수린입니다. 먼저 안준무 교수님 과학혁신 정책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제가 국가전략기술 필요성에 대한 안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첫 토론자니까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각 꼭지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교수님께서 이제 현재의 어떤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혁신 생태계의 활력 부족, 낡은 R&D 기획 시스템, 그리고 평가를 위한 평가, 그 다음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 사례들을 통해서 안전적 R&D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유연한 R&D 모델이 다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책 방향으로서 4가지 정도의 이제 꼭지, 3가지 꼭지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너지 창출을 위한 임무지향적 R&D, 인재 기반의 R&D, 과학 가치사슬 진입을 위한 전략적 국제 협력, 이거를 또한 전반적인 이 기반을 혁신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정책 방향 하나의 꼭지별로 제가 정책 방향 좀 제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과학 정책이란 무엇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이슈에 이 논립이 되었던 이야기가 과연 이 정치 이슈, 경제 이슈, 자본과의 이 분리가 필요한가,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옛 역사부터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정책 방향을 잘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협력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과거부터 좀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요 베스트셀러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4부의 과학혁명의 글귀를 좀 따오고자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기술을 합니다. 과학에는 돈이 많이 든다. 인간의 면역계를 이해하려고 연구하고, 생물학자는 실험실 실험관 전자현미경이 필요하고, 경제학자는 컴퓨터 구입해야 되고, 거대한 데이터뱅크 마련하기 위해서 이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또 고고학자는 또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 고대 유적지 발굴하고 이 화석화된 뼈와 인공물 연대를 추정해야 한다. 이렇듯 과학혁명 이전부터 이 혁명 시대를 거치고 산업혁명, 그리고 이 1900년대에 와서 이 현대 근대 과학들이 발전하면서 이 세계대전, 냉전시대, 우주시대, 그리고 정보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런 몇 차례의 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과학과 제국의 권력, 그리고 이 자본과의 연결고리와 종속성을 부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 혹자들은 이 과학 정책과 과학 이슈 이 정치 이슈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이 과학 정책이 이 정치 자본으로부터 이 완벽한 독립과 분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및 자본 이슈로부터 이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이런 R&D 과학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 정치 권력, 자본, 협력과 균형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교수님께서 이 정책 방향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꼭지별로 이제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가 이 국가전략기술,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 R&D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논한 방향이 이 해결 중심의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전략기술 사회적 난제가 과연 무엇인가, 이 이슈 도출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근거 기반으로 잘 해왔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고요. 또 이를 위한 또 해결 방안으로 이 부처 이기주의 극복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연구를 하는 또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부처 이기주의뿐 아니라 연구 현장에 이 R&D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이 연구 집단의 이기주의도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이제 합리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요. 이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이 논문 특허, 이 기술 문서 물론 활용 중요하고요.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굉장한 이 빅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하여 이 객관적인 이 근거 기반의 R&D 기획 및 평가 시스템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좀 합리적인 기법과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선순환 이 착한 R&D 전주기 안에서 이 R&D 수행뿐만 아니라 이 기획 평가에 있어서도 그 주체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이 개방적 이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 주체들이 중심으로 된 이 혁신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그 R&D의 그 양적 질적 기획과 이 평가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라 이 R&D의 전주기가 이 개방적 혁신 시스템 안에서 이 생태계를 이끄는 주체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들의 주도로 마련되고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혁신 생태계가 좀 조성이 잘 되어야 되고요. 이 조성과 안착을 위한 이 정부 정책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꼭지로서 인재 중심 R&D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이슈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대학의 근본적 역할 측면입니다. 대학의 인력 양석은 이 국가의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중대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에서는 이 지식과 기술 교육뿐 아니라 지금 이러한 이 혁신 이 생태계를 위해서 이 건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주체, 즉, 이 우리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이러한 일꾼으로서의 각각의 이제 역할과 주체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역할 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도 대학에 있지만 이런 좀 근본적인 좀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대학 교수자는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좀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인재 중심 R&D에서 이공계 환경 측면에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이 중고등학생 이 똑똑한 아이들의 심각한 이공계 기피 현상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그 이면에는 또 척박한 이 연구 환경과 이 이공계들의 낮은 처우, 이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은 기피하고 이미 이공계 전문가들은 해외로 나가고, 이런 인재 유출을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후보 시절에 또 질문도 이런 부분이 또 과학기술계에서 많은 질문을 또 받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을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는 여러 정부 정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반영되고 개선되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꼭지로 그 과학사 가치사슬 구축하고 또 전략적 국제 협력에 대한 제안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기술 패권 경쟁, 전쟁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또 글로벌한 이슈고요. 이러한 국제 이슈를 살펴보았을 때 이 전략적 국제 협력은 현대에 와서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이 경쟁력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 전략 자체의 어떤 협상의 어떤 주체가 우리가 될까? 전략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 R&D 정책 방향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혁신 파괴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 많은 부처들에서 이제 그 목표 지향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에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자. 그런데 저는 이 원천 기술이란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세계의 기술 수준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원천 기술과 이 분야가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건데 이 정의를 우리가 달리 한다면은 기술 수준의 목표 지향점 이것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도 또 R&D 정책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원천 기술이란 용어보다는 강한 기술 이런 표현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이러한 기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개방적 R&D 전주기 시스템 안에서 이런 강한 특허, 기술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가 R&D 기반 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정책, 산업, 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면서 좋은 결론들을 도출을 지금까지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정책 공약으로 뭐 굉장히 많은 디테일한 이야기가 있지만 여러 분야의 시스템을 강조하셨다고 저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가 R&D 기반 혁신을 위한 시스템이 과연 무엇인가? 이 막연한 상상과 이 최고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이런 목표 지향만으로는 과연 이게 이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 어떻게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계획 수립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실천 그리고 시행착오에 대한 또 한류 이거를 하루빨리 함께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이러한 어떤 선순환에서 저도 교육자이다 연구자의 일원으로서 함께 이제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 홍수린 학 과장님 너무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 원천 기술이라는 그런 용어 대신에 이렇게 강한 기술이라는 용어라는 게 제 머릿속에 확 박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 좋은 제안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어떤 국민과의 소통 측면에서도 그렇고.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 김수현 수석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기술연구원 김수현입니다. 일단 안준모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히려 교수님께서 사실 발제라고는 하셨지만 이미 내용에서 상당 부분은 해결 방안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워낙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 부분은 조금 해결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미리 교수님 자료를 본 건 아니어서 오늘 설명 들으면서 조금 두서없이 생각을 한 거라서 약간 좀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홍수진 교수님처럼 잘 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이런 연구계에 있는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거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해서 그 12대 이제 분야를 선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R&D 30조 규모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연구 R&D의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거의 뭐 5% 육박할 정도로 높은데 과연 그 투자한 만큼의 우리가 성과를 얻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조금 의문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의 R&D는 다 세계 최고여야 한다. 뭐 어떤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효율 목표 또 지금 세계 최고를 지향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세계 최고여야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시장에 진입을 하고 그 시장에서 일정의 파이를 우리가 차지해서 그만큼 경제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으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어떤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최고만을 좀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을 뚫지 못하는 뭐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함에 있어서 단지 어떤 목표치를 세계 최고로 가져가는 게 과연 타당한 거에 대한
좀 고민도 함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 세계 최고여서 기술 선도하는 것만 의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안 교수님께서 이 부처 간의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걸 상당 부분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요새 탄소 중립도 있지만 탄소 중립 이슈 전에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큰 방향의 이제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이제 범부처 수소 경제 이제 로드맵을 작성할 때 어떤 일정 분과에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범부처다 보니까 이제 과기부, 그다음에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서 모여서 같이 기획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단 범부처의 어떤 형식은 띄고 있으나 말씀하신 부처 간의 이 알게 모르게의 좀 알력도 있고 또 그 좀 중복되는 과제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 부처의 성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처에서 선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요새는 많이 좀 경계가 또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뭐 원천 기술은 과기부에서 주로 하고 약간 뭐 상용화나 실증은 산업부에서 주로 하고 이런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계가 다 무너져 버려서 사실 과기부에서도 뭐 실증 과제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좀 팬시하고 뭐 이런 부분은 우리 부처에서 하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도 있어서 뭔가 효율적인 국가 전략 기술로서의 방향 설정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뭐 산업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과제 평가를 했을 때 실패하는 과제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다 성공을 하는데 과연 그게 결국 우리 산업화로 진짜 상용화로 시장 진입할 수 있는 기술까지로 이어지는가 그거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평가 결과와 진짜 좋은 어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술과의 불일치가 아직도 이 R&D 분야에는 상당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약간 그 중복되는 과제를 평가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거든요. 특히 R&D로 지원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지만 향후에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경제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시장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니까 이렇게 지원해주는 성격이 강한데 그런 게 좀 우리나라는 부족하다. 조금이라도 뭐 예를 들어 어떤 같은 기술의 아이템이라고 하면 다 중복돼서 아니 이미 이쪽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해야 되냐 이런 내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향후에 지금 시장이 열릴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키 플레이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굉장히 영세한 중소기업 뭐 한두 개, 두세 개밖에 없는데 그럼 이 키 플레이어를 키우려면 사실 정부에서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좀 지원을 해줘서 이 기술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런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중소기업에서 뭐 10년, 20년 투자했었던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쇠퇴되고요. 근데 이 분야에 이제 시장이 열릴 거라 생각해서 대기업들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 대기업들은 자기가 기술 개발하지 않고 이미 해외에 있는 기술 사서 들어오거나 약간 이래 버려서 국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생태계도 다 틀어져 버리는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약간 큰 그림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 선정됐다고 하면 이거는 당장 2025년의 문제가 아니고 2030년, 40년, 2050년까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 호흡으로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세계체고 너무 단기적인 성과 이런 것만 조금 좀 지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전 특히나 연구자로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성공하는데 이 연구가 상용화 시장 진입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 뭐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원천이 아닌 이제 상용화를 앞둔 실증 과제였는데 이 실증 과제에서 다양한 핵심 성과 목표 중 가중치가 한 5% 정도인 하나의 지표가 미달성됐다고 해도 과제가 중단돼 버리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의 지표가 조금 미달성됐다 하지만 이게 뭐 100억, 200억 투자한 과제를 과연 그 이유 하나로 중단시켜 버린다는 게 이 국가적으로 좀 과연 뭐가 이익일까? 이게 조금 미진한 거를 더 개선해서 좀 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발전시키고 목표를 도달하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이익일 수도 있는데 조금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기준이나 이런 것도 너무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결국 이런 부분이 좀 뭐라고 되죠? 원천 실증 상용 아까 뭐 교수님께서 강한 기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천이지만 강한 기술 그런 의미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하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되게 탑 클래스인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들에서 교수님들께서 뭐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데 굉장히 논문 발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더 발전해서 상용화까지 가는 기술로 이어지느냐 그건 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수님들도 그런 좋은 기술이 있다면 그게 결국은 좀 더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나라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국가 경제의 혁신을 이끌 또 우리의 성장과 안보 기술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후속으로의 연결되는 것도 이 과학 R&D 국가전략기술 요 카테고리 안에서도 같이 고민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너무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같아서요. 아닙니다. 뭐 너무 네네. 잘하셨고요. 네. 그, 정말 우리 아까 홍수린 학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수현 수석연구원님도 그렇고, 왜 이 오픈 포럼에서 제가 지금 엄청나게 철저하게 반성을 하게 된 게, 이렇게 우리 과실련의 여성 회원 멤버분들이 이렇게 통찰력이 많으신데, 왜 오픈 포럼을 남성 위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엄청난 반성을 제가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한은미 대표님 나와 계시지만 내년부터 아마 오픈 포럼을 이 쌍두마차로 이렇게 가게 될 텐데요. 제가 그 두 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픈 포럼에서 여성과 남성 우리 멤버의 비율을 반반씩 가능하면 반반씩 해서라도 이렇게 다양한 좀 시각과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제가 잘못했네요. 정말 반성합니다. 이게 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아마 해온 걸로 봐서 제 잔재 없이 이 잠재 의식 자체가 벌써 이미 남성 위주로 엄청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흐른 탓이 아니었나. 진짜 맹성을 합니다. 맹반성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수현 수석연구원님 연구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최고라든지 최초라는 그런 용어의 어떤 함정도 그렇고 또 중복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 선진국과 한국의 여러 가지 차이, 그 부분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혁신을 이렇게 좀 풀 사이클로 좀 인내심 있게 롱텀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말씀도 정말 폐부를 찌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마 안준모 교수님께서 다 일괄적으로 다 종합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 기회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또 지정 토론 한 분이 우리 이제 이분은 우리 남성분입니다. 권남호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권남호입니다. 먼저
안준모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국가 전략 기술 중요성 그리고 현황, 선진국의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큰 틀에서 그리고 세부적인 측면도 잘 설명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략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더 나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앞에서 두 분, 홍 교수님 그리고 김 박사님께서 너무 코멘트를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내용을 제가 잘 들었고요. 제가 발제 내용을 듣고 나서 느낀 점은 저도 일단 동의하는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론 제기보다는 발제 내용을 보충하는 코멘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일본과는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80년대 미국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너무 많은 수입이 들어오니까 특히 자동차 같은 분야에 이제 쿼타제를 요구했고요. 그 요구를 일본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9월 달이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G7, G5죠. 그 다음 G5 국가들의 환율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 결과 1년 동안 엔화는 약 50%의 평가 절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일본이 다 받아들인 거죠. 그 결과 일본 상품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아주 약해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녹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중국은 이러한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중국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 양자 컴퓨팅 기술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나 아니면 AI 관련 기술도 미국이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 논문 그리고 특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단 두 필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도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의 이제 순위를 보면 미국이 당연히 1등이고요. 2등이 일본, 3등이 중국, 그리고 한국, 독일이 순위를 잇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 순위는 2020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중국이 2017년도에 1인당 특허 수가 있는데 4년 만에 2021년에 그게 2배가 되었습니다. 즉, 이 중국이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공장에만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확실해 보이죠. 그리고 첨단 기술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일본 등 기술 선도국이 있고 중국 같은 국가들이 있는데 가운데 샌드위치 신세로 많은 어려움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선형적 R&D 모델, 추격형 모델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R&D 성공률이 90%를 훌쩍 넘기고 있는데 이건 도전적이지 못한 프로젝트들로 이루어졌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 성공한다고 해도 국가적으로는 큰 이윤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산학협력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 연구자들 그리고 외국 기업들과의 협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특허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해왔더니 우리나라가 유럽, 미국 국가들에 비해서 국제협력의 연구 빈도가 상당히 낮고요. 그 퀄리티도 높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연구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대형화되고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국제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행동 부가성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결국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기술 발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 또는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시에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지 않아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제시한 방향 중에 임무지향 R&D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대 난제도 같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부처 기관 간의 횡적인 융합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면 생각해보면 거대 난제는 여러 필드의 협업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 협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은 서로 다른 목표 그리고 서로 다른 인센티브 구조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 난제를 설정하는데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진보한 표현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 이에 대한 조율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일본을 예시로 주셨는데 이제 국가 간의 제도, 예산, 문화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임무 지향의 방향성이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안 교수님께서 다른 국가들이 부처 간 경쟁, 갈등, 혁신 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했는지 아신다면 그 부분도 공유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재 중심 R&D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사례가 있죠.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다수 이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과학기술 혁신에 혁혁한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최근 논문들을 보면 국가에서 유능한 인재, 유능한 과학자를 유입했을 때 국가 전체의 취업률도 동시에 제고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인재뿐만 아니라 세계의 인재를 받아들일 준비 그리고 필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논문들을 읽고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해외 인재 유치가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상황상으로도 불리한 국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외에서 박사를 받고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꺼려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최근 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심화되는 즉 인력이 가장 많이 부족하다고 일컬어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선호하는 일하고 싶은 국가들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찾기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에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상대 외국에 비해서 임금이 낮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의사 결정 권한도 아직은 낮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우리나라는 한국어로 쓰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요. 문화 또한 사실은 생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나 이민법에 대한 법률도 사실 외국 해외 인재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씀하셨다시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하죠. 그죠? 저도 공대를 나왔지만 제가 공대를 갔을 때랑 지금 공대는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의대, 치대, 한의대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공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근데 미국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아주 좋은 이민자들로 그 공백을 메우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인재를 더욱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정책 평가 환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평가 환류의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기재부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환류 개선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평가를 마치면 그 평가 결과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수용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예산, 인력, 사업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거고요. 중요한 건 해당 사업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평가 결과를 통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더더욱 평가 결과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데는 제도적, 금전적 인센티브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나 기관에서 그 평가 결과를 환류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평가 결과에 환류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부처와 기관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어떤 평가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안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문제들을 이제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추후에도 안 교수님께서 더 많은 좋은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코멘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나무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건 교수님 이렇게 토론을 들으면서 얼핏 탁 떠오른 생각이, 우리 이제 과실련에 윤지웅 교수님 계시고 또 안준모 교수님 계시고 또 박상호 교수도 계시고 뭐 우리 또 건나무 교수님, 다 학교는 서로 다 다르죠. 뭐 경희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뭐 숭실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네 분이 이 과실련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많이 맺고 계셔서 이분들이 하나의 그 팔러시 콤플렉스를 형성하면 이 분야에서 과실련이 굉장히 비교 우위가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과실련 멤버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오히려 그 멤버분들의 역량이 이렇게 출중한데도 우리의 그 거버넌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리더십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뭔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하여튼 너무 이렇게 네 분의 그 어떤 역량을 결합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기업 보고는 또 막 이런 연구자들을 보고는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으로 가라, 개방과 협력을 하라고 그러면 정작 정부 쪽의 R&D 쪽 보면 정부는 굉장히 클로즈드 시스템이고 배타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재뿐만이 아니라 R&D 국제 공동 연구는 인데 굉장히 좀 인색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막 국가들이 이렇게 보호주의로 가고 장벽을 치고 할 때 오히려 한국은 거꾸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먹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그 교수님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세 분의 지정 토론이 너무너무 훌륭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준모 교수님 아마 잘 정리를 하셨을 거고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하긴 했지만 세 분 토론자께서 너무 많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한 분씩 제가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피드백을 올려야 예인 것 같습니다. 홍순인 교수께서는 이제 어떤 미션이라든가 사실 이런 비전이라든가 이런 도출 과정에서 뭐 과학기술계나 국민 사회적인 의견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주셨고요. 뭐 100%, 200%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정책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약한 부분이 어떤 컨센서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느 정권이든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단기 임기제 대통령제의 한계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거 무지하게 좋으니까 이거 할 거야. 잘 따라와. 이런 프로치를 늘 모든 정권이 해왔었고, 그게 이제 뭐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국민들의 설득이라든가 과학기술계도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어떤 합치된 의견 도출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처의 이기주의 외에 이제 연구자 이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여기에 저는 더 하나를 더 대면 사실은 중간관리 기관의 관료화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떤 R&D라든 게 정책으로 나오고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중간관리 기관을 통해서 연구자에게 전달이 되고 또 중간관리 기관이 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요새 드는 생각은 중간관리 기관이 오버헤드를 가져가는 것만큼의 역할을 하는가. 사실 R&D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를 하고 R&D 특성을 이해하고 기획하라고 그 기관을 둔 건데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은. 그래서 요새 굉장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공무원을 만나면 이렇게 말이 통하고 이해가 되는데 왜 중간관리 기관을 만나면 공무원보다 더 보수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부분도 사실은 큰그 홍수진 교수님 그 의견에 하나 덧대면 더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국제협력에서 우리가 전략기술이라고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게 이제 기술보다 앞에 있는 뭐 접두사의 전략이 있는 거고요. 전략이란 뜻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고요. 저희가 줄 게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략의 본질이기 때문에 줄 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전략 기술의 어떤 핵심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지원 박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임무중심 R&D나 국가전략 기술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좀 프라이어티가 되는 어떤 기술 패권이나 이런 기술 블록화라고 하는 최근에 불거진 이슈에 대한 대응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층위의 R&D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말씀 주신 게 저는 스케일업 R&D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한 게 소위 말해서 R&D가 그럼 리서치 앤 디스어피어냐. 리서치를 열심히 해놨는데 구슬이 뭐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이걸 프로덕트까지 잘 만들고 시장에 진출시켜야 되는데 뒷심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요. 사실 거기에는 대학 연구자들을 또 출연연 연구자들한테 노블티를 강조하는 어떤 평가가 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언스, 뭐 네이처 몇 개 썼냐 이런 건데 그런 건 기본적으로 디스커버리 저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리지널리티, 노블티를 강조를 하죠. 다만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노블티보다는 당장 쓸 수 있고 제품 양산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임무중심 R&D는 하나의 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해야 되는 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케일업 R&D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탠다고 하면 사실은 권남환 교수님께서 살짝 언급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혁신 생태계의 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기업은 악의 축이고 중소기업은 선하다. 이런 이분법적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창업 정책도 좀 아까운 부분이 있는데 판교에 있는 창업 정책들, 창업 기업들 보면 요새 정말 재정 지원 많습니다. 팁스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처음부터 쿠킹해서 엑셀러레이팅하고 잘 키워놓으면 애플이 사가고 구글이 사가고 인텔이 사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업들이 뭐 외국 기업에 팔려 좋은 가격에 인수되고 또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혁신 생태계를 우리나라 정도 규모 사이즈에서 쪼개기보다는 어떻게 풀링할까를 좀 더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다 생각이 되고요. 아마 김지원 박사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큰 그림이나 긴 호흡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남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확하게 보셨고요.
임무 중심 R&D를 그럼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적에서 흥적으로 바꾼다 할 때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 시스템을 따로 하나의 꼭지로 말씀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획일적인 그런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부처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처 사업이 연결되더라도 아까 김 박사님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 같은 그런 함께 하나 따로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획일적인 평가보다는 어떤 유연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제가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처 갈등은 다른 국가의 공무원들을 만나봐도 다 공통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그게 좀 지나칠 정도로 경쟁이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 예산에 대한 그 할당 구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처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 자율권이 거의 없죠. 그 세부 사업이나 세세부 사업 단위까지 기재부에서 다 예산 사업 계획서를 보고서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 적인 거예요. 제가 살아남고 우리 부처가 살아남고 우리 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따야 되면 저기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부에서 일하는 방식에서 협업을 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됩니다. 이게 뭐 공 교수님 질문하신 거에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 행정을 하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게 의원 내각제라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정부 단위에서는 언제든지 리셔플링을 하지만 에이전시는 정부 부처의 어떤 리셔플링과 상관없이 약간 반퍼머넌트하게 돌아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공동장관 제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두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야 될 때는 아예 그냥 장관을 공동장관으로 어포인트먼트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사실 저희도 저희한테 맞는 또 솔루션을 찾아야 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불만입니다. 왜 산학연 협력은 하라고 하면서 부처 협업은 안 하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돼야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 됐건 다른 분야의 정책이 됐건 국가 경쟁력이 좀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세 분의 정말 그 주옥 같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안준무 교수님 뭐 오늘 발제 그다음에 토론자들의 토론 그리고 또 토론에 대한 답변 다 뭐 3스텝이 다 주옥 같은 뭐 하여튼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서 오늘 무척 감사드리고요. 그 OECD에서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핵심 생태계 관련해서 뭐 엄청나게 두꺼운 그게 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들였겠습니까? 연구기관들 동원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그 책을 발간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한국의 핵심 시스템에 대해서 뭐 이런 점 저런 점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제가 하는 그 장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 과실련 오픈 포럼이 그 앞쪽판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 과실련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잘 아는 걸 굳이 OECD 쪽에 가서 남들의 말을 빌려서 굳이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중요한 부분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비록 전략기술을 토픽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된 오픈 포럼이지만 어떤 한국의 과학기술 시스템 또 뭐 핵심 생태계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키워드라든지 아젠다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은미 상임 대표님 뭐 소감이랄까 대표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생각, 같은 지금 느낌으로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과실련에 숨어있는 인재들이 참 많은데 그 같이 표현하고 목소리를 내는 기회들을 많이 못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그런 변화를 하려고 각각의 자신의 관심 분야나 전문 분야로 그룹핑을 해서 만나게 하고 연결시키는 노력, 이 부분을 이미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한 1분 정도만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아무리 그렇게 역량이 있는 연구자가 우리나라에 또는 연구 과제비 여러 가지 지원이 된다 할지라도 후속 세대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지방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인재라고 하는데 그 인재가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 속에서 교육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여기서 키워서 어디로 데려간다가 아니라 그래야지 각각의 지방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그 건실한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것인데 그거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이 정치계 또는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별개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과학기술을 또 지방과학기술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지역 지방 문제는 사실 이제는 뭐 아마 지금 R&D가 됐건 인재가 됐건 뭐 산업이 됐건 경제가 됐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분리될 수 없는 키워드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가실리 어떤 아젠다를 토론하든지 간에 지역의 관점에서 지방의 관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쪽에서 토론이 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오픈 포럼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작은 울림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렸고요. 이걸 발판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 가실리는 오픈 포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굉장히 바쁘신데 우리 네. 송 교수님도 일찍 또 뭐 이렇게 예. 바쁘신데 막 허겁지겁 들어오셔서 또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오늘 아닙니다. 뭐 안준무 저도 교수님. 예. 예, 집행위원장 예, 한 예. 말씀 하십시오. 네. 예, 예. 오늘 그 오픈 포럼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늦은 거는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양자 관련된 예. 그 학회 때문에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에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것을 지금 치열하게 현장에서 좀 보고 있고요. 나중에 예. 기회가 되면 과실련 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 말씀 주시고요. 폐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뭐 이왕 말씀하신 김에 우리 나중에 손 집행위원장님께서 집행위원장을 이제 맡고 계시니까 사실 이제 오픈 포럼 오프닝 하시고 이렇게 역할이 자꾸 사라져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요. 우리 집행위원장님 한 번 전 거의 네. 발제나 토론에 준하는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여러 가지 네.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기회 됩니다.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꼭 그런 기회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귀국하시고요. 일 잘 보시고요. 오늘 우리 과실련 회원분들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오픈 포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